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배대웅 교수입니다. 사실 두통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난치성 두통 굉장히 드물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도 난치성이란 말이 말 그대로 느껴지듯이 모든 치료에 다 불응성이어야지 그때 난치성이잖아요. 제가 진료 볼 때 가장 힘든 점이 첫 번째가 왜 이걸 참고 사셨을까? 이제야 오셨을까? 두 번째가 와 이렇게 진통제를 많이 먹어서 병을 키워왔구나. 좀 전문적으로 배운 두통 전문가들의 진료를 보시면 사실은 맞는 계층화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두통 치료의 대부분의 이제 모습이 진통제 처방에 좀 그치고 있어요. 약국도 그렇고요. 또 1차 진료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근본적인 두통의 예방 치료가 되지 않고 자꾸 진통제만 먹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정말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세요. 사실 그런 분들 대부분은 거의 다 약물 치료하고 조금 지나면 되게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난치란 말이 사실은 개인과 가족이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고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의료진의 잘못된 비전문화된 치료가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난치성 두통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두통입니다. 대표적으로 편두통이 빈도가 매우 높은 병이면서 강도도 되게 센 병이고요. 그리고 발병 빈도는 낮지만 강도가 훨씬 더 센 병이 분발두통이나 3차 신경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예로 들면은요, WHO에서는요 모든 질환을요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첫 번째는 모든 병 중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할까라고 했더니 1위가 요통이었어요. 2위가 편두통이에요. 너무너무 심한 두통이고 문제는 또 이제 유병률도 높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흔해요. 이제 그와 반대에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많이 힘들게 하는 게 군발두통이죠. 별명이 자살두통이에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아파해요. 물론 그 외 병도 많지만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아픈 두통이 아닙니다. 실제로 편두통 환자분들은 양쪽이 아픈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목이 아픈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얼굴이 아파서 다른 병을 오해되기도 해요.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두통이 있을 때 밝은 데 가면 더 싫어지고 어두운 데 있고 싶어지나요? 이런 빛공포증이 있는지, 또 두통이 있을 때 소화불량, 구역감, 메스꺼움이 있나요? 또 두통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정말 많이 아픈가요? 셋 중에 하나라도 얘기하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치료하면 일반적으로 약 주세요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약만 치료가 아니에요. 진료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편두통이요, 처음부터 저는 약물 치료를 바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두통은 유발 인자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 초콜릿이나 와인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음식들 말고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하고 불규칙한 수면과 매우 밀접하고 불규칙한 식사, 또 어떤 분들은 특정 계절만 오면 여유 없이 아파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된 진료를 통해서 찾아보고 같이 고민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잘 식사를 해봅시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잘 자봅시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해봅시다. 이 세 가지만 지키고 얼마나 좋아지나 봤더니 글쎄 두통의 절반이 줄어요. 약보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생활습관 교정 다음으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약물 치료죠. 역시 첫 번째는 예방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급성기 진통제를 드리는 급성기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과양 두통의 위험성 때문에 급성기 치료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게 되면은요, 약물과양 두통이 진짜 잘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두통 전문가분들은 급성기 진통제를 일주일에 이틀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이게 한번 생기면 정말 치료가 되게 어려워져요. 약을 오히려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픈 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의 약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졌어요. 효과도 되게 좋고 반응성도 빠릅니다. 단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건 그때뿐인 거잖아요. 예방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방치료는 먹는다고 진통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먹다 보면 두통 빈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대신 매일 먹어야 돼요. 최소 2달, 3달 이상 먹어야 돼요. 또 약마다 맞는 약이 다 다르고요. 부작용이 다 다르고 앓고 있는 동반 질환에 따라 쓸 약이 다 달라져요. 맞는 약을 고르는 맞춤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약을 먹다 보면 기다리면 분명히 좋아지는 시기가 오고요. 예방약 효과는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두통이 절반 이상 가라앉는 약들도 많아요. 두통이 절반 이상 가라앉으면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심한 두통을 되게 많이 없애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사회생활의 참여 정도가 달라지고 우울 불안감도 되게 많이 좋아지세요. 이 약물 치료 이제 안 된다, 예방 약물 치료로 쉽지 않다 그러면은 시술들인데요. 보톡스 주사 치료가 되겠고 CGRP 특수 항체 치료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이제 감각신경에 자극수를 시키면은요, 유명한 통증 매개 물질이 우리가 CGRP라고 하는 건데 이게 편두통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분비가 줄어들어요. 보톡스는 사실 CGRP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두루뭉실하게 통증 매개 물질을 건드리는데 최근에 나온 항체 치료는 아예 편두통을 일으킨 CGRP만 공격하는 주사가 드디어 나온 거죠. 이걸 맞게 되면 두통 예방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단 현재까지 이제 문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과 잘 얘기를 해서 맞는 치료를 골라야죠. 치료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 이 약을 끊는 건데 약물과양 두통은요, 약을 끊으면은요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단 끊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많이 고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별적으로 끊으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입원 치료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제 주사를 넣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 경구진동제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개월간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한 달 동안만 끊어도 효과를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남아있는데요. 약물과양 두통은요, 사실은 진단이 다른 두통 진단에 덧붙이는 거거든요. 나머지 남아있는 진통제를 많이 먹게 유발했던 원래 숨겨져 있던 두통은 그에 맞는 치료를 다시 또 해야 되죠. 두통이라고 하면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요. 목 포함해서 목 이상이 아픈 걸 다 두통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뇌신경이 있어요. 그 중에 5번째 뇌신경 나와서 세 분지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마로 가고 뺨으로 가고 턱으로 가고 이 세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3차 신경이란 말이 붙었어요. 감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잘못된 신경 전달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아픈 신경통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두통이 박동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심장 박동 기제도 욱신거려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경통은 양상이 찌릿찌릿해요. 칼로 후비는 것 같아요. 타는 듯해요. 쑤셔요. 예리한 표현들을 보다 많이 쓰시거든요. 이 3차 신경통은 이 세 부위 중에서 어디든 올 수 있는데 흔히 뺨 부위랑 턱 부위를 훨씬 더 많이 침범을 합니다.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게 원인에 따라 되게 다른데 그냥 오는 경우가 있고요. 숨겨진 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혈관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예요. 자꾸 혈관의 압박이 신경을 툭툭툭 건드리게 되고 그럼 신경이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과민성이 생기고 그 과민성이 3차 신경 전반으로 쭉 퍼져나갑니다. 그거 말고도 뇌종양이 누르고 있거나 잘못된 양성 물주머니가 있거나 또는 감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보통 50세 이후에 더 많이 호발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심해집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예요. 항경련제입니다. 효과는 탁월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되게 많이 졸려하고 어지러워하고 힘들어해서 이런 약들을 꾸준히 먹었을 때 끝까지 약을 먹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항경련제 쓰다가 안 되면은 신경 차단술을 많이 하거든요. 국소적인 마취제를 쓰는 겁니다. 항염증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많이 통증이 가라앉아요. 또 이제 보톡스 시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더 심해지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만약에 혈관이 신경을 누르는 혈관 신경 압박이 있었다 친다면은 그 부위를 살짝 띄워놓고 안에 스퍼진 같은 걸 대주는 미세 감압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법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분발두통은 일단 별명이 자살두통이죠. 자살두통.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죽고 싶다는 생각 들 정도로 두통을 일으키는데 보통은 이마 부위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아픈데요. 이마만이 아니고 뺨이나 상악 부위도 많이 아플 수가 있고 머리 부위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해서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눈물 콧물이 줄줄 나고요. 눈이 충혈되고 눈이 붓기도 하고 눈꺼풀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자율신경의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아파요. 그리고 1년의 특정 계절에 아파옵니다. 이제 군발기가 오게 되면은요, 공격적으로 변하고 약간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거든요. 다른 치료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군발두통은 산소치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약 7리터 이상의 고용량 산소치료를 하게 되면은 10분, 20분 지나면 씻은 듯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이게 산소치료가 응급실에 와야 돼요. 산소치료할 때까지 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병을 몰라서 고용량 산소를 주는데 주저하시는 의사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재택 산소 치료를 군발두통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다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산소 치료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두통의 병은 종류가 수십 가지 이상입니다. 국제 두통질환 분류라는 진료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두통의 종류가 100가지 이상입니다. 다 특성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두통의 진료의 핵심은요, 문진입니다. 환자 의사가 얘기해서 정보들을 잘 캐내서 어떠한 두통에 맞는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얘기를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여유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두통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요, 설문지를 이제 작성하게 합니다. 언제부터 생겼고, 위치가 어디고, 빈도가 어떻고, 어떨 때 심하게 아프고 등등등이 9장이 됩니다. 이제 문진만으로 두통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MRI를 반드시 찍어야 되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3차 신경통이나 군발두통은 MRI를 찍습니다. 다른 두통에 비해서 숨겨진 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질환이거든요. 몇 가지 이제 위험한 위험 징후 사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신적인 동반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두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이 나요. 온몸이 아파요. 몸무게가 점점 빠져요. 이런 전신 증상이 있을 때는 찍어야 됩니다. 숨겨진 질환을 찾기 위해서. 진찰상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보이면 찍어야 됩니다. 얼굴 감각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네. 왼쪽 팔다리의 힘이 다르네. 이런 식으로 뭔가 미신적인 부분이 있으면 찍습니다. 벼락 맞듯이 갑자기 생겨도 찍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두통은 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찍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50세 이후 고령에서 없던 두통 양상이 새롭게 생겨도 찍습니다. 고령에서는 숨겨진 2차적인 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보다 더 높기 때문이죠. 또 기침을 하거나 변보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머리가 아픈 게 확 심해질 때도 찍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설문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가 중요하죠. 얘기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모릅니다. 아픈 병을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가족분들한테 내가 아픈 거를 많이 대화를 통해 어필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꾀병이 아니에요. 이 병을 밖으로 표출을 하시고 또 전문가와의 진료를 통해서 잘 상담하시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